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빛입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의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후보자들 사이에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왜 증인 선서마저 거부를 한 건지 이것도 분석해봅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까지 국민의힘 당권 경쟁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귀빈분들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 승리하자.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민생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3명의 이제 후보가 되겠네요. 여기에 또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상현 의원까지 4파전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오른편에 있는 세 후보는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4파전 구도인데요. 짧게 관전 포인트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소 소장님. 네. 관전 포인트 어떻게 찝어주시겠습니까? 한동훈의 이제 결심. 결국에 이제 모두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사실상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지난번 이준석 대표의 그 전당대회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현재 이 국민의힘의 중진들한테 둘러싸인 정치 신인, 뭐 그다음에 따져보면 원외, 나머지는 다 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은 배치가 아니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장 자체가 지금은 정말 좀 곽강을 받으나 향후에 이준석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네. 예. 그 뒤에는 용산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어두운 그림자가 좀 보인다. 예. 좀 그렇게 이준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기로에 놓였다라는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김 대변인. 저는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게 전망을 하실 것 같으니까 무슨 뭐 앞으로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저 네 분의 캠프에 누가 합류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큰 관심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친윤들이 분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지금 이제 친윤의 분화, 뭐 용산이 개입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가 가장 깊다고 하시는 분들이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 친윤계가 과연 어느 캠프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 그 윤심의 또 향배까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일요일 날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일요일 날 세 분의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때 아마 대략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때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한 1, 2주일 후쯤에 어떤 초기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텐데 그때 캠프에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그 어대한의 분위기를 깰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기자회견만 돼도 아마 옆에 같이 모습을 등장할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새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전당대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력, 새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 지금 오늘 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이 뭐 여러 군데 오늘 또 인사를 다니는 바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런 그 일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누가 합류를 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윤 변호사님은요?
저는 그 운동의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이 포지셔닝은 사실은 전대 운동에 있어서 공중전이거든요. 공중전을 먼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네. 그다음에 백병전, 이제 조직 싸움은 그다음에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여당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대표인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선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없기 때문에 뭐 민심에 호소하는 측면보다는 당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더 많을 거고 그러면 이 여당 내에 여당이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당 내 안정을 위해서 할 것인가 여당 내 개혁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컨셉을 본인이 잡아야 되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나오겠죠. 그 돌려 말하든 직접 말하든 네. 그렇게 되면 관계 설정에 따른 공중전이 일단 잡힌 이후에 그다음에 백병전은 조금 더 뒤에 잡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단독 과반이 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는 누군가 또는 이제 1, 2위 결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중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공중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어떤 것일지 예. 저는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나중에 백병전 가더라도 공중전 이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송 변호사님. 일단 출마 선언하는 나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정 관계에 관한 것은 앞서서 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거 하나를 좀 짚어보면은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많이 앞서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짚어보면은 당원이나 지지층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면은 이 현재 정국에서 꼴대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네. 즉 어떤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이슈를 들고 와서 현재의 현안에서 국회 내에서 싸우면은 백전백패하기가 쉬운 그런 국민의힘의 환경을 많이 좀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격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은 나도 꼴대를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출마 선언에서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뭘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그 이번 일요일 출마 선언에서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과연 한 전 위원장이 꼴대로 옮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한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까지 장소는 국회 소통관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장소입니다. 1시, 2시, 3시 잇따라 하는데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먼저 2시에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원 전 장관이 3시에 하겠다. 또 나 의원이 1시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뭔가 전략과 의도가 있을까요? 너무 재밌어졌어요. 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시를 이제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일요일쯤에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또 일요일 날 오후쯤에 이제 그 언론인들이 소통관에 많이 모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시를 얘기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3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언제 해? 라고 하니까 1시간 땡겨가지고 1시에 하는 거예요. 사실 어디서 해 이것도 중요한데 장소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이제 장소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인데 이제는 메시지의 싸움인 거예요. 네. 이제 첫 사람이 얘기한 메시지를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그러면 이제 재미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메시지의 수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각자가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번 전당대회 또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 자리에서 설명을 잘 해내야 된다. 네. 그래야 다음날 언론이 평가할 때 이 메시지 각각의 메시지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네. 뭐 나경원, 뭐 안철수 아니 죄송합니다. 뭐 한동훈, 네. 그다음에 원희룡 이 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경합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대결점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 자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또 질의응답이 있을 거예요. 기자들. 네. 그 기자들의 질의응답의 첫 번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혜병 특검 뽑아 어떻게 할 겁니까? 김건희 여사님 특검 뽑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당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세 사람이 어느 자리를 포지셔닝 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한 사람이 더 그러면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사람 메시지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 뭐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얘기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네. 지금 본인들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윤기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네. 본인들이 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윤이 될 수도 있고 비윤이 될 수도 있고 반윤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부터 조직 활동
또는 네. 뭐 대언론 활동, 또 용산과의 관계 설정,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날의 메시지 싸움이 가장 큰 1차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윤 변호사님, 이 보통 뭐 시간도 시간인데 사실 장소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같은 장소로 했어요. 기자들 편의를 봐준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뭐 좋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달리 기자들을 존중하는 그런가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기자들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한 장소에서 시간 달리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니까 그로부터 약간씩의 양보를 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사이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통상 보면 예상하기에 어떤 원희룡 그 전 장관의 뒤에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 의원이 보였던 스타일로 봤을 때 뒤에 할 것이다 이런 예상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우려를 일단 불식시키는 행보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사실 다른 행보도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걸 볼 때 나 의원이 먼저 1시에 시작을 한다. 이 부분은 본인이 앞으로 어떤 선거운동을 할지에 대해 먼저 일 단면을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기서 나오는 질문 자체들이 이제 거의 같겠죠. 예.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가 아마 기자분들의 주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 주신 그런 현안도 있고 또 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돌려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을 하고 나올 것이고 예. 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나경원 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상호 비교하는 듯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렇게 한 장소에서 세 분의 시간차를 두고 그것도 1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이 상당히 더 흥미거리고 전당대회를 시작부터 붐압시키는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네요. 훨씬 더 이제 관전 포인트도 다양해지고 변수도 많아진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사실 지금의 이 당권 레이스에 매기 효과를 던져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지난주 아마 주말일 겁니다. 금요일인가 만났습니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아, 그래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도우려고 했다가 못 돕게 됐다고. 그래서 알았다고만 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세미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선택 안 나간다고 열심히 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당황스럽기는. 그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과 2자 구도가 되든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3자 구도가 되든 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전 장관이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윤상현 의원 역시 원희룡 전 장관이 나를 도우려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출마를 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초반에는 정말 안 나가려고 했다가 뭔가의 시그널을 받았든 아니면 결심이 섰든 지금 최근에 결심을 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원희룡 전 장관이요. 저는 내 힘으로도 정말 계속 출마를 안 할 생각이었을까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 찾아가서 한번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찾아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당대회 말고 어떤 다른 요소를 생각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사실 내심의 출마 의사는 있었던 것 같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면은 정말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가?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가셔야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었을까 싶고 예. 원 전 장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경선에 출마했던 대선 후보군이에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면은 대선 때까지 굉장히 정치 스케줄이 크게 뜹니다. 지난번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 기용설도 있었지만 결국은 유야무야가 되었고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원 전 장관의 참모라면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출마를 결행을 못 하고 있다가 네. 아마도 최근에 그런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측을 하시기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 이 어느 정도 지금 완벽하게 결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치고 들어가면은 그 자리를 뭐 꿰찰 수 있다. 아마도 예. 그런 그 구상이 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본인의 뭐 장기적인 정치적 플랜에서도
나가는 게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 주셨는데 원희룡 전 장관 무엇이 출마를 하게 만들었을까? 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꿈, 대권의 꿈, 아니죠.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유죠. 권유. 그렇죠. 대통령의 확신, 약속 이런 게 없이 원희룡 전 장관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저기 윤상현 의원이 뭐 허투루 얘기하는 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류를 많이 했던 분들이고 원희룡 전 장관도 나경원 의원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해라, 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은 본인 돕겠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면 본인들이 원희룡 전 장관과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서로 동태를 상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도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를 가시적으로 흘리지도 않았던 이유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나서 식사를 해본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룸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친윤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예.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만남에서 동태를 파악하고 모든 걸 결정한 뒤에 조용히 뒤에 빠져 있었고 따져보면 친윤은 나경원 의원을 세워야겠다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정말로 우리가 밀어주면 나중에 우리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후보군을 물색했던 것이죠. 뭐 김재섭 의원, 뭐 조경태 의원 여러 가지 내부에서 했지만 사람이 마땅치 않았고 그런 차에 나경원 의원이 주저했습니다. 친윤 쪽에 확실한 메시지를 먼저 던졌다면 확신을 갖고 갔을 텐데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던 차에 원희룡 전 장관이 대통령과의 어떤 여러 가지 만남 속에서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예.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당신이 하면 내가 적극 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도 국민의힘에서 대권의 꿈이 있어요. 기왕 넘어야 될 산이 한동훈이라면 이번에 넘자. 그러면 내가 대통령도 밀어주고 예.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결선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는데 네. 결국에는 두 개의 산이 존재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한동훈이라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용산을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나경원 네. 의원이 이제 선전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용산에서 대표 선수를 내세운 원픽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용산 쪽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시그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이제 않고서는 결정을 이렇게 갑자기 내릴 수는 없다. 저는 네, 그렇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 변호사님 뭐 들은 거 없으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얘기 많이 들으시니까. 이게 그 경쟁이잖아요. 예. 경쟁에서 뭐 모든 선거도 그렇지만 특히 당내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판이어야지만 모든 후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젊은 후보 같은 경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나오시는 분들 몇 면을 보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승부를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가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현재 판세가 어떤 특정인의 압도적인 판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올 수는 있죠. 예. 그런 전략적인 출마 이외에 만약에 지방선거에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면 판세 분석을 색다르게 한 거죠. 이 판세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무조건 100% 당선될 판이 아니다라고 뭔가 판세가 변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전략이 수립됐거나 이런 식의 승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변화 요소가 없으면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가라 마라 했다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나와서 만약에 큰 차이로 지게 되면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타격이 커요. 그런 상황에서 또한 적을 만드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돕겠다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어대한이라 그러면 윤상현 의원 돈들 뭐 무슨 판세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판세에서 뭔가 변화를 감지했거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만한 전략이 수립됐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본인 출마 선언에는 누군가의 권유보다는 판세 변화 내지 전략 수립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 전 장관 정도면은 사실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이 가능한 분 아니겠습니까? 뭔가의 간접적으로라도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본인이 출마 결심을 먼저 하고 나 네. 나가겠습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네.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권유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출마를 하는 것이지. 네. 예를 들면 뭐 김재섭 의원 같이 이렇게 한참 정치적으로
커나가실 분들 또는 보수의 큰 자산인 분들은 네. 이번에 출마를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인지도나 뭐 큰 다른 차원으로 본인이 붐업할 수 있죠. 네. 점프업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런 정치적 자산을 위해서는 출마를 결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을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온 게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엘살바도르 특사가 6월 5일 날 돌아왔는데 특사 보고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출마 결심은 결정을 해서 대통령께는 전화상으로 구두 보고는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시 다른 주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의례적인 덕담을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당대회라고 하면 개혁, 뭐 쇄신, 뭐 이런 기치를 들고 주자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마치 약간 비윤 호소 대회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것. 천하제일 비윤 호소 대회. 원희룡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한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동훈 위원장 캠프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를 보면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과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5월 초에 그때 찾아가서 나 도와달라 한동훈 장관한테 나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보이는 거고 최근에 즉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조직의 뒤에 새를 업고 지금 발표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최근에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거예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라 하면 그것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김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김웅전 의원의 그 멘트가 아주 인상적인데 옆에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는 모습을 이제 봤는데 5월 초만 해도 그때는 개인 자격으로 아마 좀 뭔가의 결심을 했었을 것 같고 지금은 조직의 새를 업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가 좀 되십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저게 저는 이번 그 출마의 배경은 윤한 갈등이 원한 관계를 만들어낸 거다. 원한의 관계. 그렇죠.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이 관계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우리가 국어사전에 있는 원한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니까요. 그럼 뭐 중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의적인가? 이런 관계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그 5월 초에 아까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5월 12일인가요? 그날 저녁에 인천에 집이 있는 그 원장관이 서울 강남 끝에 있는 한전 비대위원장 집 앞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소위 딤섬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가 곧 생길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 내가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오? 또 내가 나간다고 했을 때 당신이 날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하러 간 것 같다라는 취지가 말씀이 저도 이제 동의되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얘기는 그때는 개인 자격이었겠죠.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가 곧 생기게 된다면 한 두어 달 뒤에 생기게 된다면 누구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두 달 사이에 큰 변화가 뭔 변화가 생겼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포지션이 비윤 포지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점심 약속도 거절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그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했는데 그 회복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이 윤한 갈등의 지속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과 척지는 관계로 간다면 앞으로 이 당의 운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 정당이 집권 여당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난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마저도 뭔가 뜨뜻미지근해 보이고 나는 뭐 친윤도 비윤도 뭐 친한도 아닌 친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좀 그러네 이런 이제 예.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대항마 성격에 원희룡 전 장관이 딱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네. 대통령을 만났는데 물론 이제 겉으로는 뭐 특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네. 형식이었다고 하지만 이 뭐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의 특사 이것이 저렇게 직접 만나서 보고까지 해야 될 뭐 이런 중요한 상황일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그렇다면은 저 자리에서 이거는 아마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끝내고 다른 얘기가 주가 됐을 것이다. 그것이 뭐겠냐? 이번에 당에서 가장 큰 행사인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하. 뭐 격려. 그 예. 격려를 받는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의 진짜 격려를 받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윤심이 이제 어느 후보에게 향할 것이냐 우리가 한 20분 넘게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죠. 영상 보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이거 제2의 연판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멘트를 한번 분석해 보죠. 윤 변호사님, 방금 뭐라고 나 의원이 얘기했냐면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의 연판장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대통령실을 팔지 않겠다 이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얘기했었던 당정 원팀. 자, 이 메시지랑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출마 결심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원 장관이 나오고 나서 출마 결심을 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은 원 장관과 겹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소하는 층도,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안 나오게 되면 그 층을 흡수하는 것도 일단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네. 가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어서 2위 정도의 국민 지지율이 있었던 유승민 전 의원의 표를 흡수하는 것도 일단 나 의원의 공간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럼 지금 원장관과의 그 동일 지지층과 관련돼서 싸우게 되면 나경원 의원이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원장관도 일단은 잠재적 대권 주자잖아요. 그럼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마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는 오로지 중립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네. 되면 상당히 차별화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러 갔잖아요. 거기서도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잠재적 대권 주자인데 나는 대선에 안 나갈 테니까 나 지지해 주세요. 네. 라고 하면 참신한 사실은 본인의 지지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전과 달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원희룡 전 장관의 공간이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 나경원 의원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예. 그래야지만 또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선거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런 포지셔닝을 결심하고 그랬다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 변호사님, 지금 방금 윤 변호사님이 이제 분석해 주신 이 나경원 의원의 전략 이런 것들이 실제 선거에서 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이런 지적들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 나경원 의원이 나는 뭐 친윤 반윤, 뭐 친한 반한보다는 친국민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뭐 친윤이나 비윤 또는 뭐 친한이나 반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보다는 나은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연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뭔지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 특히 뭐 친국민 이런 표현은 나경원 의원이 처음 쓴 것도 아니고 과거에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썼던 표현이고 예.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선거 구도가 A 대 not A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냐의 구도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나경원 의원의 포지션이 아무래도 원희룡 전 장관과 겹쳐요. 그리고 예. 원 전 장관이 뒤에 들어오면서 뭔가 잠식당하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나오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이 선거를 도대체 뭘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일요일 1시에 출마 선언할 때 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아까 뭐 꼴대를 옮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 당을 어느 좌표로 끌고 가서 어떻게 달라지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본인이 선도적으로 명징하게 제시해야지. 자, 한동훈 위원장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그게 또 잠식을 당하니까 옆으로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캠페인의 동력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뭐 윤심을 받기도 어정쩡하고 뭐 들꽃이 되기도 어렵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거든요. 우리 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 의원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정도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어제 원희룡 장관의 그 출마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당황했을 사람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인 네.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지금 견고해요. 한쪽으로 완전히 서 있어요. 네. 비윤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비윤과 이 친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표를 다 모으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네.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나오면서 친윤 진영의 표를 싹 모아가는 느낌. 네.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의 연판장이라는 단어 이것은 원희룡 전 장관을 겨냥한 거다. 예, 각을 세우는 거죠. 각을 세운 거죠. 거기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각을 세운 거예요. 본인이 작년에 가장 뼈아픈 사건이 뭐였습니까? 연판장 사건이었어요.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 48명이 서명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주저앉았던 이 사건을 본인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어제 원희룡 장관의 출마 얘기가 본인에게는 제2의 연판장으로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위협적으로 들렸다라는 것으로 봤을 땐 나경원 의원이 설 자리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는 출마 선언을 안 할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예. 또 그건 또 다음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참고를 안 하신 것 같고 내일 모레 NC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그 상황일 것이다라는 보여집니다. 예.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이제 일요일 날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합류를 할지 아마 친윤계에서는 거의 나경원 의원 쪽으로 합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봐요. 지금 친윤계가 분화가 있을 것이다. 친윤계가 완전히 결집되어 있지 않다. 결집되어 있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결집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분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사실 지금 친윤계에서는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예. 어떤 상황들의 전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본다면 네. 나경원 그 의원 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옮겨서 합류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사실 나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신 그러니까 첫 선거에서 결선 말고 거기서 1등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포지셔닝은 아마 결선 투표와 관련된 포지셔닝을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표를 확보해서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 중에 누가 더 후보자가 됐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경쟁력이 있느냐 뭐 이런 여론조사도 할 수 있어요. 네. 일간지 같은 데서. 그럴 때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앞서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그 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식의 그 선거 운동은 처음에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결선 투표 가면 그때는 뭐 진영별로 또는 뭐 사람별로 딱 뭉치겠지만 처음에 만약에 친윤 입장에서 그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안과 원희룡 전 장관을 나눠서 취급을 한다? 저는 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혹시나 결선 투표에 가가지고 이 세가 더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조금 나 의원과 원 장관을 그냥 놓고 편하게 대하는 이런 식의 예.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대중적인 인지도에 좀 기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겠네요. 인지도는 이제 두 분이 거의 이제 비슷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당 대표로서 당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것인지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권 주자 불출마 선언 이런 말도 한 건데 어쨌든 본인들의 이제 어느 전략을 갖고 어떤 형태의 그 선거운동을 할지는 본인들이 선택하겠지만 예. 정확히 판세를 이제 먼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해야 네. 되겠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소 소장님.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을 이제 찬찬히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이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해 김기현 대표를 끌어올릴 때 나경원 의원이 수모를 당했죠. 근데 이번에 또 두 번째 수모를 당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친윤한테 버림받은 것이고 결국에는 친윤의 입장에서 봐서는 나경원 의원을 버리고 원희룡 전 장관을 선택한 건데 네. 나경원의 포지션은 친윤들은요. 그거예요. 결선 투표의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달라. 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당원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층을 끄집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지지세를 가지고 있어요. 둘을 합히면 결선 갈 수 있겠다 계산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정말로 오래된 정치인이고 지난해 수모를 겪었으면 제가 참모라면 나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수모를 겪고 나가십니까? 네. 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결심한 것 같아요. 독해졌어요. 예. 뭐냐? 내가 끝까지 뛰어서 결국에는 친윤 당신들이 나를 버린 만큼 돌려주겠다. 결국에는 나의 세력을 몸값으로 올려서 나중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은 대권보다는 서울시장에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장 공천을 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공산이 지금 현재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포기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포지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수를 띄었다. 결국에는 완주를 하고 결선까지 가든 안 가든 간에 본인의 몸집을 원희룡 전 장관 이상의 포지션을 가지고서 나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는 형국으로 갈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상으로 정무적으로 따지면 이번에 출마를 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독하게 마음 먹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점에서 또 지금의 당권 레이스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 전 장관 측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해온 과정과 그걸 보시죠. 거기 보면 제가 2년에 기대거나 맹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신뢰관계가 거의 이제 바닥에 갔다라고 봅니다. 전화 한번 했다고 잘해봐라. 그럼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해보라고 그러지. 저는 의례적인 경로를 봅니다.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 아니 대통령을 사석에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신뢰관계 형성이 돼요? 김규환 실장이 너무 잘 아세요. 들었던 분이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서 그걸 김규환 실장님한테 알려왔고 또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통령과의 전화를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의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이 그래 내 전화를 공개해서 좀 도움받아라 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같거든요. 예. 통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을 때 잘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격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거를 의례적인 대화로 봐야 할지 아니면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 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뭐 열심히 하라는 격려겠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적인 관계에서 보면 저는 공생의 관계예요. 공생하거나 공멸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주변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권 주자로까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당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성공하는 대통령, 연착륙하는 정권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탄핵도 겪어봤잖아요. 예.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도 겪어봤어요. 그때마다 출렁거리는 당의 지지율뿐만 예. 아니라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도 겪어본 정당에서 당대표와 갈등도 겪어본 정당에서 사실은 다음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갈등이 극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네. 저는 정권 재창출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되게 딜레마적 기대인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네. 뭔가 당을 좀 바꿔줄 것 같고 정치 문화를 바꿔줄 것 같고 본인도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멘트를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런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게 상상 속에 있는 우려가 아니고 이미 겪어왔던 우려들이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출마할 때 그 출마 비전 속에 그 당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저 말들만 통화해서 오가진 않았을 거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마 밝히지 않은 말들이 있었겠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 김재원 전 최고가 한 말 이외에 저는 한동훈 네. 전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대통령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밝히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뭐 이 어떤 덕담을 건넨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다음 대권 주자고 네. 또 당대표의 강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충원을 했다. 그러나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은 아마 화이부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당과 많이 어울리되 조금만 틀린 행보를 해야지 당이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예. 그런데 너무 많은 그 차이가 있는 행보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당원들이 걱정하는 그 현재 걱정 수준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뭐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예. 내심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알려진 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격려를 했다. 뭐 이 정도 수준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이제 판례를 준비해 드렸는데 저희가 뭐 판례를 하나 써보고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과연 한 전 위원장이 전화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보는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통화를 하면서 써주시면서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대표가 정치 초연병인 그 윤 대통령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점에서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경우보다도 한동훈 당 대표가 그 되신다 그러면은 더 심한 그 충돌이 그 예상되는 거죠. 자,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만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보죠. 짐작을 해보죠.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소 소장님께서는 윤 대통령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일단 네 분 모두 들어주시면서 먼저 소 소장님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소 소장님. 네. 배은망덕한 이게 무슨 얘기죠? 한이죠, 한. 배은망덕한. 한동훈의 한을 딴 배은망덕한인데 최근에 이제 친윤 그룹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저 대통령의 어떤 신기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검찰의 중간 간부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까지 끌어올리고 선대위원장,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시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비하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감히 어떻게 당신을 키워줬던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드는 그런 포지션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뭡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뭐 진중권 교수 등등을 같이 이제 예를 들면서 강남 좌파,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이 네. 좌파 세력에 가까운 색깔론을 또 씌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친윤 그룹에 저는 실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은망덕한 한 하면서 잘해봐라. 그러면서 솔직히 용사날이라고 불렀다고 봐요. 예. 날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하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당연히 통화에서는 하지 않았겠죠. 라고 하면서 잘해봐라. 예. 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격려 메시지는 했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뭐 그래도 20년직이라서 네. 아마 험한 소리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 대표님. 혼자 잘해봐. 잘해봐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격려의 말씀, 뭐 잘해봐라고 하셨겠지만 그 뉘앙스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느냐라고 봤을 땐 혼자 잘해봐. 나 빼고 너 혼자 잘해봐.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만 어떤 사람들은 뭐 세 차례의 윤한 갈등이 있었다고 예.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4차례 있었다고 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갈등했던 그런 모습들. 근데 네. 그 갈등이 지금 다 풀렸냐? 여전히 안 풀려 있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 뭐 이런 거 안 풀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했다면 네. 아마 그래 적극적으로 나도 같이 마음이라도 볼 테게라고 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 한번 하겠다니까 말리진 않을게. 그런데 혼자 잘해봐.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윤 변호사님은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만 화이팅했을 거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제가 좀 말장난을 이제 하자면 화이팅이라고 덕담을 하시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부동, 그러니까 화 좀 같이 하자, 어울리자.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큰 거는 화하고 작은 측면에서 보면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전략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아쉬움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측근들을 통해서 나 당대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 전화로 통보한 꼴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찌됐건 공개적인 의사표시 이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말들을 오갔는지 모르지만 만남과 의사표시 순서로 놓고 보면 만나고 나서 본인이 대외적 공개적 의사표시를 했어요. 다르죠. 한 사람은 상임 쪽이고 한 사람은 통보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대통령께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송 변호사님은 정치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풀어주시죠. 윤 대통령께서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앞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한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히니까 뭐 잘해봐라 이렇게 격려를 할 때에는 그 배경에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사적으로는 뭐 서운함이나 섭섭함 이런 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되는 말씀은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격려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게 앞으로 몇 번 판세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여당의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사실 순망치한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어려워지면은 사실은 함께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위치에서 적정한 선을 지켜서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아마 그런 점에서 격려한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영상 속에서도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과의 통화 이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공개를 했다라는 이제 여권에서의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전 위원장이 뭐 반칙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단면을 약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것이 뭐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공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공적인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공개했다기보다는 통화한 사실 자체를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뭐 만나고 온 사실도 공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이 선거 운동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극단적인 당원들 간의 대립을 초래하는 이런 선거 운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전 위주의 선거 운동이 될 텐데 이 조직 싸움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적어요. 근데 공중전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누가 침범해 온 걸 밀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비난과 또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오히려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또는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다. 이런 지금 인식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까지 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사이가 벌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 얘기를 그 CBS 논설위원이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SNS에다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윤상현 의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반응이 없어요.
그때는 바로 아침에 방송이 나오고 그날 오후에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SNS에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 이 얘기를 한 이후에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 이제 필요 없는 수준 아닌가. 아하. 이미 여의도 전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 것이다라고 윤상현 의원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전 위원장도 묵인하면서 그냥 가는. 이제는 뭐 이걸 가지고 기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를 얘기하는 수준은 이제 넘어선 거죠. 네. 어차피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친윤회과 관계없이 비윤회 스탠스, 포지션 이것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 저는 내일 모레 있을 이 출마 회견에서 어떤 관계 설정을 기자들한테 얘기하게 될지 이 부분이 예. 더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부분 한번 전망을 해보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기자회견.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정 관계 어떻게 할지, 예민한 특검법들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요. 영상 보고 이어가 보죠.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어느 정도로 각을 세울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낼지 아니면 예상보다 센 수위로 입장을 낼지 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주 쓰는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정교입니다. 정교. 그래서 그 총선 패배 이후에 SNS 입장을 밝힐 때도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KC 직구 논란 때도 정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사실은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더 정교한 어떤 정책과 노선을 통해서 당정 관계를 견인하고 원만하게 가져갈 수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토론하고 있듯이 분명히 그날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특히나 뭐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앞서 뭐 특검법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재직 중에 이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일부 입장을 밝힌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고 나서 한 2달여가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의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그 답변 기조를 유지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당정 관계가 굉장히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좀 불식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 소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결국에는 동료 시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워딩으로 끝날 거예요. 배신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국민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까지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네. 제가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을 비교했을 때 주어가 막연히 다를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주어는요 당정입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네. 국민의힘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국익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동료 시민 국민이 주어를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결국에는 그 위하는 길은 보수의 재건이고 예. 건강한 당정 관계의 수립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친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그냥 이 대통령이 지킨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둘 메시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가 저는 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늘 말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메시지가 나올 공산이 커서 내일 조금 주목할 메시지는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모레 있을 그 기자회견에서 아마 기자들이 좀 불편한 질문들을 계속 할 텐데 또 다른 불편한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총선 책임론 이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결과 받아들인 그 다음 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석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나오는 게 옳지 못하다. 이런 이제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게 아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만뒀냐. 그냥 그때 비대위원장직 쭉 그냥 하고 있지. 이 표현 자체가 그 총선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 2달 만에 책임졌고 성찰했고 그래서 다시 나왔다. 이것을 말씀하기엔 조금 좀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다. 근데 그럼 이제 그 방법은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총선에서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졌지만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을 이기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난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 네. 아마 그 책임론보다는 비전에 더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네. 그리고 그 책임도 이제 인정하는 방식이 그래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말 썼어요. 책임의 비중이 누가 더 크냐. 그랬을 때 윤칠 한 3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7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3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그런 심판론이 아니라 더 잘 정교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쪽의 비전. 그래서 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책임은 줄이고 비전은 늘리는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뭐 다 짐작에 불과합니다만 내가 나가서 결국에 다음에 있는 나중에 있는 선거들을 다 보수정당이 이기게 만드는 것이 뭔가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뭔가 그렇죠. 그러한 식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거기에 있겠네요. 야당의 그 이재명 대표를 또 언급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봐라. 이재명 대표 대선에 지고도 바로 총선 그 재보궐에 나오고 바로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연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사실 저는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사실 뭐 2조 심판론을 계속 외쳤던 입장에서 그 사례를 끌어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떨어지죠. 같은데요. 그래서 그건 뭐 근데 이미 주위에서는 그렇게 한번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위원장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 그런 또 배경도 한 번쯤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윤 변호사님, 한 전 위원장이 뭐 워낙 달변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지적, 질문은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총선 책임론에 대한 언급은 하겠죠. 그건 뭐 어떤 책임론을 본인이 이제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다 선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인 거고 또 하나 저 자리에서 뭐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당대표 선거잖아요. 당대표 선거인데 지난 선거가 대통령 때문에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플랫폼, 이 정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비전이 있다. 내가 지난 선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취지에서 당내의 원인이 이렇더라. 그래서 이 원인을 어떻게 고쳐가겠다. 뭐 그다음 그 국민적 갈등 구도를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의 비전을 당원께 드리는 거거든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건 대선 후보로서 국민께 어떤 비전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소박한 당을 어떻게 조금 더 이기는 정당으로, 그러니까 갈등 구도를 변화시켜서 뭐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전국적으로 승리하는 정당으로 이런 식으로
그 비전을 발표하는 거고 여기에 대권이 들어가는 문구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네. 본인을 위한 당대표 선거 출마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네. 오로지 정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좋은 취지로 그다음에 선거에 진 책임은 자기가 있는데 내가 고민해 보니까 이런 취지의 당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가겠다. 이런 식의 조금 논리적인 문장이 담기지 않을까. 이런 예. 홍준표 대구시장 뭐 자주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니까요. 또 오늘 SNS에는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정치적 미성숙. 뭐 본인이 이제 애라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지칭한 말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하는 것이 다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적이 나왔고 뭐 당 안팎에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준석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 심하게 충돌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마저 나오고 있거든요. 당정 관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됐을 때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내부의 전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도 워낙에 큰 충돌이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의 어떤 당정 관계 문제는 다 이미 그때 씨앗이 잉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지금 2달 넘게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는데 네.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이 어느 정도 좀 그 논리적인 그라운드 위에 서 있어야 이게 공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애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쟁 후보들을 보면은 자 나경원 의원 2002년부터 그 정계에 입문하셨으니까 22년간 정치를 하셨고 네. 원희룡 전 장관은 2000년에 등원을 하셨으니까 정치를 24년 했습니다. 두 분이 합해서 정치를 46년을 하셨는데 왜 정치를 한 지 1년도 안 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죠? 그거는 그만큼 국민이나 당원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미성숙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들이 이 당을 오랫동안 주도를 해왔는데 홍준표 시장 본인도 1996년부터 28년간 정치를 하셨습니다. 네. 당대표 2번이나 하셨고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당을 이끌어왔는데 왜 우리 당은 점점 총선 의석수가 줄어들고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선행이 돼야죠.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일방적인 네거티브만 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는 사실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앞으로는 좀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마시고 네. 대구 시정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 시장은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호평을 했던데 거의 뭐 공개적인 지지 선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오늘 지금 만난다고도 하니까요. 예. 아마 그 자리에서 뭐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전략적인 팁도 제시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시장이 최근 2달간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네. 언어가 너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이나 당원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긴밀하게 결합했을 때 과연 그것이 아직까지 전당대회에서 마음을 못 정한 국민이나 당원들께 나경원 의원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그려집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던져질 아주 민감한 질문 하나만 더 짚어보죠.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예요. 특히 지금 명품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등 관련 수사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요. 이것도 답하기 매우 어려울 텐데 어느 정도 수위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김건희 특검법 필요합니까? 뭐 김 여사 소환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질문하지 않겠어요? 어떤 대답 내놓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권익위에서 김 여사가 받았던 그 300만 원짜리 디올 명품백을 무혐의 해가지고 종결 처리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국민적 공분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 윤한 갈등이라고 했던 것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뭐였냐? 지금 기억을 다시 돌려보면 1월 달로 돌려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문제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요 사건을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다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완전히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비대위원장직 사퇴해라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물론 결국 한 2, 3일 뒤에 90도 폴더 인사하고 대통령이 어깨 툭툭 쳐주면서 이 1차 갈등이 봉합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그 봉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뭔가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여사가 출국한 날 바로 권익위에서는 종결 처리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 대표가 나온다면 또 108석의 소수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이 정도의 뻔한 답변, 이 정도만 가지고는 대통령에게는 조금 환심을 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또 당의 지지자들에게 좀 많이 부족한 답변이었다라는 평가가 받지 않을까요? 그보다는 훨씬 더 속 시원해지는 그런 멘트를 아마 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거기까지 간다면 쉽진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의 이 거리가 20년 지기가 굉장히 가까웠던 어깨동무하고 같이 있었던 그 관계가 지금 저 멀리까지 가 있게 된 가장 근본이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지율 최근 조사의 흐름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을 해보죠. 지난 6월 중순이었죠. 6월 14일에서 15일 한국갤럽 조사 자료, 이게 많은 언론 보도에 인용이 됐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조사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권 주자들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주시죠. 17일에서 18일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윤기찬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저거는 후보들이 지금 4파전 양상이 갖춰지기 전에 조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이 와서 매기 효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 큰 틀에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저기서 일단 추려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고 그때부터 당원들이 실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가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높아왔던 부분이 유지되는 것이고 저 지지율이 상투인지 아니면 좀 더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은 이제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가 문제고 아까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검 문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죠. 현재 수사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특검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작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한 이거 찬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조금 더 극한적인 방법을 취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출렁이겠죠.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분명히 변화 가능성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 나중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좀 관심 포인트 보여요. 왜냐하면 윤상현 전 의원의 입지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입지로 본인의 전략을 정한다 그러면 저것 또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변수.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전 의원이 기존에 오늘도 얘기했지만 사실 가십거리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한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곤혹스럽다. 그런 서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대한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수치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말해주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이제 최초로 했는데 제가 봐서 이제 수치 싸움이 그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지금 용산이 개입이 되면 물론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대2잖아요. 이 8대2를 정했다는 것부터 뭔가 용산에서 여지를 뒀다고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걸로 끝났다라고 하진 않죠. 그냥 그때그때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고 또 어떤 기폭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면은 면면을 봤을 때 구도 자체가 원희룡 전 장관으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뒤집겠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결선을 붙여서 이기겠다는 이 전략은 계획은 좋으나 결국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 네 분 중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선거를 끝내느냐. 이게 본인들의 향후의 정치의 향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기는 게임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남기지 못하고 용산에 줄 서서 해바라기처럼 예. 친윤 그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저는 중진으로서 그 다음의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좀 예. 위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네 분 다 긴장을 놓지 말거나 아니면 낙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저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잖아요. 그다음 일부는 전 국민이고. 네. 근데 실제 표의 80%는 책임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앞선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셔도 안 되고 네. 현대 많이 뒤진다고 해서 또 너무 낙담해서도 안 된다. 지켜볼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분포에 따라서 할당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 총선 때 그 유권자 비율이요. 수도권이 50.8%, 네. 그 영남은 다 합해서 24.5%입니다. 작년 38 전당대회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수도권이 36%고요. 영남의 책임당원이 40에서 41%예요. 네. 그래서 그 인구 비례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층에 있어서도 그 당원이 더 고령화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60% 가까이 나오는 저 여론조사가 현 시점에서 책임 당원의 당심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출발점은 일단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권 경쟁 확실히 판이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더 길게 저희가 70분을 할애해서 분석을 했는데 끝이 없네요. 1시간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국회 지금 이 시각 현재 지금 6시 30분인데 지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법률이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거부하였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핵심 증인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보면 다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도 아주 작심해서 꾸짖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 다 하나하나가 비중이 큰 핵심 증인들이거든요. 왜 증인 선서를 이렇게 거부했다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중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수사다 받고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받고 있고 또는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을 불러서 저렇게 증인신문 하겠다고. 저 증인신문도 이게 의례적인 건 아시잖아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특검법을 사실상 다 정해놓고 특검법안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저 말은 뭐냐면 저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청문회 형식을 취한 것뿐이에요. 원래는 저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불러가지고 묻게 되면 저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뭐 공소제기의 영향도 있고 재판의 영향도 있을 텐데 저런 증인신문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기 여야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반쪽짜리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저는 저것은 굉장히 정치적 공세인데 그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분들이 있다. 저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이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다음에 저 청문회 자리가 사실은요. 경북경찰청의 수사 관련된 청문회 자리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병이 순직하게 된 원인과 네.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된 분들과 관련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청문회라고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 최상병의 어머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외압도 외압이지만 실제 왜 내 아들이 순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근데 이건 다 지금 외압만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국회에서 지금 최상병 어머님께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증인들을 불러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분들 불러서 할 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분들의
증언 거부는 법률상 어쩔 수 없는 거고 법률상 근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수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다 끝난 뒤에 그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 주셨습니다. 김 대변인. 지금 오늘 저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이에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국민들께 보여주는 자리에서 나는 피고발인의 신분이고 법률상의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다. 이 모습들을 봤을 때 물론 저분들이 본인들이 설령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보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네라는 심증적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오늘 10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7분이 선서를 했습니다. 그 7분들 중에는 지금 박정훈 대령처럼 본인 재판을 받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시은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이분들도 지금 다 조사 중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신분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같지만 그분들은 그럼 왜 선서를 하고 또 선서하고 난 이후에 발언 중에 본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는 아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북경찰청 말씀을 주셨는데 경북경찰청에서 저 수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다 돼갑니다. 그 1년 동안 아직 어떻게 된 사망 원인이라는 것도 규명하지 못해내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문회 자리에서라도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반론 차원에서 약간 위험한 정치권의 생각인데 법조인으로서 보면요, 저렇게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언 선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 법에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사람은 안 하는데 당신은 왜 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증언을 이건 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야, 당신 증언 거부하게 되면 비난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다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법이 적용되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짧게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 증인들에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보고 다시 오시죠.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사실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은 받아들입니다. 예, 아니요, 마답하십시오. 예, 아니요, 마답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10분간 퇴장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네, 증인들 오늘 보니까 계속 거짓말들을 누가 잘하나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들 마피아 게임 하러 나온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종섭 전 잠깐만, 김 의원님 진짜 죄송합니다. 자, 아까 퇴장 10분간 명령했던 이시원 증인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섭. 자, 민주당 아주 비난이 거셌습니다. 서 소장님,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거 거부하는 것은요.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 보시죠? 법률적인 건 다 떠나서요, 상식입니다. 증언을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청문회에? 그러면 증언을 진솔하게 할 것 같으면 왜 선서를 거부합니까?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뭔가 불리한 게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선서하고 위증의 제도 처벌을 달게 받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국민들은 당연한 얘기고, 실족사 얘기를 합니다. 이 수사 외압만 치중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 수사 외압의 건들이 이들이 만에 하나 최혜병이 실족사라는 게 맞다면 이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실족사가 뭡니까? 최혜병이 실수해서 순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지시를 하고 뭐라고 이걸 따질 이유가 없는데 실족사가 아닌 위에서 상관들이 뭔가에 있어서 책임질 일을 했는데 네.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네.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빼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적 진실은 이 수사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최혜병 사건 수사를 실족사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네네. 수사 외압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 예, 그런 송 변호사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요.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런 방식의 청문회를 한다고 하루 만에 진실이 규명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죠. 하루짜리 청문회, 국회의원 한 사람당 한 7분씩 질문할 겁니다. 그걸로 그 진실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헌법상 자기 부주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다 헌법에서 진술 거부권도 보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서 그 선서도 거부할 수 있고 증언도 거부할 수 있게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청문회의 한계도 잘 알 것인데 저것은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그 법사위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예. 활용하면서 사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 하루짜리 청문회를 하면서 저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요. 저렇게 원님 재판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사실관계를 가릴 수 없는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좀 본인의 진행 태도를 많이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 대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어서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관련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최태원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변호사님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 회장, 노 관장 사이에 부동산 관련 소송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그 이혼 소송 항소심이랑은 별개죠? 예, 오늘은 별개입니다. 어떤 소송,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게 어쨌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그쪽을 이제 전대차를 해줬었는데 그 전대차가 2019년에 사실은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SK 건물에 새 들어서 살고 있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퇴거를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트센터 나비는 어쨌든 그 공간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있다가 작년 4월에 이거를 이제 계약 관계가 끝났고 소유권에 대해서 인도를 하라라는 이제 청구 소송을 SK 이노베이션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심 판결이 선고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선고가 되기를 어쨌든 이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트센터 나비의 이 관장은 나가야 된다. 아트센터 나비는 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정이 난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발생했던 그 손해에 대해서도 어쨌든 10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또 지급하라 이런 이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SK 건물에서 이제 나가라는 건데요. 네네. 이게 정당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퇴거라는 겁니까? 뭐 계약 관계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뭐 계약 관계가 있었다가 종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계약 관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어쨌든 이제 미술관이라는 또 특수성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미술관 자체가 어쨌든 SK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로부터 지금 이제 그 노소영 관장이 이제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지금 시기에 이게 과연 가능한 주장인가? 이거는 조금 이제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그 이혼 소송도 판결이 나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이렇게 퇴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뭐 노 관장 측에서는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이혼 사건과
이 오늘의 이 소송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을 엮기는 어렵죠. 당사자가 다르죠. 일단 앞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금 명도 청구 소송의 원고는 SK 이노베이션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 즉 자연인들 간의 그 이혼 소송과는 엄밀히 말하면 독립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그 의사 결정이 과연 완전히 독립적이겠는가?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아트센터 나비를 나가라고 하는 등 노소연 관장 측에 상당히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이런 취지의 판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법적으로는 분명히 별개의 소송이지만 의사결정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이제 항소심까지 왔고 지금 오늘 이제 대법원으로 이제 계속 간다고 상고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요. 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이 이혼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기를 기다려야 된다. 노 관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명도 청구 소송에서 1심 그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가집행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노소연 관장 측에서 이걸 항소를 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뭐 현금으로 손해담보를 제공을 하고 아마 강제 집행이 미뤄질 항소심까지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혼 소송은 사실은 대법원에 가면은 이게 언제 선고날지 알 수 없습니다.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뭐 2년이고 3년이고 간다고 했을 적에 그때까지 과연 명도 소송 판결 집행을 미뤄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좀 노 관장 측이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사실 뭐 계약 관계만 놓고 이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하고는 지금 어쨌든 별개로서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계약 관계만 딱 한정해서 놓고 보면 계약 관계 종료됐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게 맞고 지금 단계에서는 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료 상당을 내놔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로 이렇게 상장하게 된 것이 동거인에게는 재단까지 이제 설립을 해줬는데 오히려 지금 노 관장한테는 이 지금 아트센터 나비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준 게 아니냐라고 해서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는 데 있어서는 참작이 된 건 맞거든요. 이 소송이요. 그래서 이 지금 태거 소송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에 영향을 줬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이 태거 소송에 영향을 준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개로 봐야 한다. 그리고 뭐 최근에 있었던 이혼 소송의 파장이 워낙 컸으니까요. 뭐 크기로 비교했을 때도 뭔가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오늘 최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될지 방금 예상 주셨지만 쉽게 몇 달 만에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준비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훈련병 사망 사건인데요. 영상 보고 짚어보죠. 우리 아들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아들 달라가! 우리밖에 안 된다고!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장님,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주신 겁니까?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같이 주신 겁니까?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네, 이 변호사님,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이거 많은 분들이 공분하시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중대장 그리고 부중대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군대라는 또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 지금 같이 이제 이 군기 훈련을 받았던 이제 훈련병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술에 있어서도 어쨌든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내세워서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훈련병들의 기억과는 다른 진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역시 당연히 그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뭐 그 완전군장을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대장은 완전군장을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뭐 가군장을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그 완전군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제 그 훈련병이 이렇게까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줬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는 부분 아니면 뭐 과실의 정도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주장을 조금 하는 걸로 비춰지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훈련병들의 진술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부인하고 있다. 완전히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도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진술을 협조적으로 했다면, 있는 그대로 했다면 이렇게 구속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나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뭐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최초부터 이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 피해자 가족 측에게 사죄를 드리고 이제 뭔가 피해 회복을 해드리려는 모양새를 조금이라도 취했으면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은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없이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청구하겠다 이런 네. 말이 나오고 나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시간이 한 이제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이 예상되는 형량이 어떻게 되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인데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지금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만약에 재판을 해서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은 좀 엄정하게 처벌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병은 군대에 들어간 지 이제 한 열흘도 안 돼서 예. 지금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군대 내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그것을 중대장의 업무상 과실 또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정말 이것은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죠. 예, 이 부분 저희가 재판 진행 상황까지 다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